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비욘디 라이브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당에서 ANA 내과를 운영하는 박소연입니다. 2004년 개원 이래 다양한 알레르기 환자들을 외래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일상의 적 알레르기란 제목으로 전체적인 알레르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되짚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알레르기는 일단 어떤 병들이고 어떤 검사를 하게 되며 또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인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알레르기 질환에서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생각보다 참 흔합니다. 인구 1000명당 비염 환자는 300명에서 400명, 30에서 40%죠. 그리고 천식은 50명, 5%, 만성 두드러기는 20명, 2% 정도라고 합니다. 모든 종류의 암을 다 합쳐도 그 1000명당 한 4.5명 정도인 걸 생각하면 알레르기는 정말 일상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다음과 같은 케이스예요. 2달 이상 밤마다 심해지는 두드러기로 고생해서 오고, 또 만성 기침이 3개월 이상 오래 가고, 봄, 가을 환절기마다 심해지는 콧물과 재채기, 눈 가려움이 있고, 또 진통제를 먹었는데 갑자기 눈이 부었어요 하고 외래를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알레르기는 어떤 걸까요? 알레르기란 원래 그리스어로 다른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주 사소한 물질에 면역 과민 반응이 생겨서 불편한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몸의 면역계가 약간 잘못 작동을 해서 먼지나 꽃가루 등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에게만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콧물, 재채기, 기침, 두드러기 등의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런 걸 일으키느냐? 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은 일상생활에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이런 이상 반응, 알레르기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인데요. 대표적인 원인이 이 진먼지 진드기. 먼지 안에 아주 작은 먼지를 저기 보면은 저 구석에 있는 게 그 먼지를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이거든요. 거기에 아주 이 조그만 벌레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진먼지 진드기는 어디에나 다 있어요. 먼지 있는 곳이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진먼지 진드기가 없는 곳이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만드는 곳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봄철, 가을철에 날리는 꽃가루 또 대표적인 알레르기의 원인이고요. 또 습기가 많은 곳에 생기는 곰팡이. 또 최근에는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개털이나 고양이 털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땅콩이나 메밀 같은 음식을 먹고 또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와서 병원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알레르기 반응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 이런 그림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우리 몸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과 만나요. 만나고 나서 한번 이런 게 있네 하고 기억을 해요. 그리고 또 다시 만났을 때 이번에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몸에서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처음에 만났을 때는 반응이 안 일어나요. 알레르기 반응은 이렇게 면역 시스템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반응을 해야지 하고 몸에서 반복적으로 노출이 돼야만 일어납니다. 이게 2번째 노출됐을 때도 생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오랜 기간 노출이 되어야만 나타납니다. 이게 코에서 일어나면 비염이 되고 피부에서 일어나면 아토피 피부염이나 두드러기 또 아래쪽 하부 기관지에서 일어나면 천식이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증상은 비슷한데 실제로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특정한 물질이 이 면역학적 기전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가 알레르기 세포를 자극해서 비슷한
반응을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 먹는 음식에도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보존제나 색소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알레르기 검사로는 진단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5가지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알레르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걸 조금 의학적으로 이제 가져온 그림인데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마스트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 몸이 외부와 접촉하는 모든 그 피부나 호흡기, 위장관 점막 등의 표면 바로 아래에 우리말로 비만세포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포가 다 있어요. 이 세포의 기본적인 기능은 외부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조그만한 그 다량의 생화학 무기를 딱 가지고 있다가 외부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알레르겐이라는 물질이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쫙 하고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피부에서는 벌겋게 색깔이 변하면서 두드러기처럼 부풀어 오르고 또 눈에서는 눈이 뻘겋게 되면서 가렵고 막 충혈되고 또 코에서도 콧물이 그냥 폭풍처럼 막 쏟아집니다. 또 가렵고 재채기가 흐르죠. 또 기관지 안에서는 기도가 이렇게 좁아지게 되고 또 가래가 많이 생기게 되고 기침,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항히스타민제는 이 히스타민이라는 이 물질의 작용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을 이제 우리 몸에 대입을 한 그림인데요. 여기서 이 면역세포가 어떤 알레르겐에 반응을 하도록 교육을 받아서 기억하고 있는 것. 아까 기억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이 기억을 감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물질과 이제 반복해서 맞닥뜨려서 우리 몸이 이거 이상한데? 내 거 아닌데? 라고 인식을 했을 때 그 물질에 대한 면역 반응을 준비해 놓고 기억해 놓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코에서 막 작용을 하게 되면 콧물, 재채기, 코막힘, 또 피부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 벌겋게 부어오르면서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거나 두드러기가 생기고요. 또 아래쪽 천식에서는 기관지에서 기도가 수축하면서 호흡곤란이나 기침, 가래 이런 것들이 생기죠. 이런 반응이 정말 순식간에 확 일어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혈압 저하 같은 전신 반응을 일으켜서 쇼크까지 빠지기도 하고요. 또 이 히스타민이란 물질 외에도 여러 가지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분비돼서 또 지속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알레르기는 이런 전신의 모든 증상을 다 포함한 말이고요. 가벼운 알레르기는 두드러기 한두 개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심하면은 아주 쇼크에 빠질 수 있는 무서운 반응입니다. 또 적절한 대처 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이 될 때는 점점 더 반응이 심하게 돼서 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한 진단과 예방,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이 알레르기 질환은 하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질환이 동시에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의 일생을 따라서 한 가지 질환이 나타났다가 차례로 다른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알레르기 쪽으로 좀 기울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처음에 어린 0세에서 3세에는 어린 유아기 때는 제일 흔한 알레르기 질환이 아토피 피부염과 음식 알레르기입니다. 이런 아토피 피부염과 음식 알레르기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쭉 제일 피크를 치고요. 오히려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은 알레르기 비염과 그 다음에 기관지 천식이 순차적으로 파란색 그래프, 초록색 그래프로 쫙 올라가게 돼요. 이게 모든 증상이 다 100% 똑같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알레르기 소인이 있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토피 피부염을 알았다면 이 아이가 커서는 천식이나 비염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차례로 나타나는 것을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행진이라는 게 왜 우리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가면 퍼레이드 하잖아요.
한 무리가 나타나고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질환도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났다가 이게 사라지고 나면 또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이라는 다른 질환이 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생기느냐? 모든 질환이 그렇겠지만 이 알레르기 질환도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결합해서 나타납니다. 이 유전적인 요인을 보시면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 손자가 다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다른 환경에 헤어져 살더라도 비슷한 알레르기 질환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환경적인 요인도 여기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급격한 산업화와 또 실내외 환경의 변화로 우리가 다양한 새로운 환경에 살게 됐죠. 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이 아파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24시간 따뜻한 난방 조건에서 살게 되었죠. 그러면서 진먼지 진드기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 환자가 늘었고요. 또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이 키우는 가구 수가 늘기 시작하면서 20년 전에 제가 처음 병원을 오픈했을 때는 반려동물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많아졌습니다. 또 그 외에 대기 오염이 심해지면서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이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또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미세먼지 속에 포함된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아토피 피부염도 악화시키고 호흡기 질환, 천식과 비염을 또 악화시킵니다. 또 이제 흡연, 그 임산부 옆에서 흡연을 하시게 되면 뱃속에 있는 태아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나중에 태어났을 때 생기게 되는 확률이 높아진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유전적,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된 질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알레르기가 의심이 될 때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해보면 좋을까요? 아까 앞서서 그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물질이 면역 글로불린 E, IgE라는 물질입니다. 이 IgE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얼마나 있는지, 있다면 그 농도가 얼마나 심한지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뮤노캡과 마스는 혈액 검사고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 피부 시험은 피부에다가 직접 시약을 떨어뜨려 가지고 바늘로 살짝살짝 찔러서 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떤 게 제일 정확하냐? 알레르기 피부 시험하고 이뮤노캡이라는 혈액 검사가 제일 정확합니다. 근데 이 알레르기 피부 시험은 좀 제한이 많아요. 바로 그날 검사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 알레르기 피부 시험을 시작하려면은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을 한 일주일 이상 끊고 와야지 가능합니다. 근데 약을 못 끊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막 콧물 재채기가 너무 심해서 하루라도 약을 안 먹으면 괴로우신 분들. 예, 그런 분들한테 이 피부 시험을 바로 할 수가 없고요. 또 피부 묘기증이 있거나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분들은 또 피부 반응 테스트를 하기가 좀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이 여러 차례 찌르는 검사를 또 하기가 힘들죠. 협조가 안 돼서. 반면 이 혈액 검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이뮤노캡이라고 하는 검사가 스페시픽한 IgE를 찾는 검사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또 검사 전에 뭐 약물 영향도 거의 안 받고 피부 상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비싸요. 그리고 보험 항목이 한 6가지 정도? 아주 특수한 경우에 12가지까지 해준다고는 하는데 보통 6가지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딱 우리가 어떤 특정한 원인이 의심될 때는 이 검사가 제일 정확하니까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애매해서 어떤 건지 좀 대략적으로 다 알고 싶다. 일종의 스크리닝 검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많은 병원에서 마스트라는 검사를 합니다. 이게 가성비가 제일 그나마 좀 좋은 비슷한 이제 혈액 검사 비용으로 이뮤노캡은 한 6가지밖에 못하는데 이건 한 100가지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트라는 검사를 일반 병원에서 요즘은 많이들 하고 있는데 요거는 스크리닝 검사이기 때문에 약간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검사까지 설명을 드렸고 알레르기 비염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인구의 30 내지 40%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어떤 증상을 보이느냐?
일단 코가 간질간질하고 물처럼 흐르는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주된 증상입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은 결막염이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눈도 가렵고 뻘겋게 충혈되고 일부 환자는 알레르기 웨이도염이라고 해서 귀도 가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전신적인 증상으로는 약간 열도 나는 것 같고 기운도 없고 몸살 기운도 좀 나타난다고 해요. 이게 어떤 특정한 알레르기 원인에 노출됐을 때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일부 환자한테서는 차가운 공기나 온도 변화, 먼지, 자극적인 냄새, 페인트 냄새나 향수 냄새 혹은 담배 냄새 이런 거에도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러면은 알레르기 비염 말고 비알레르기성 비염도 있거든요. 이게 그 온도나 습도, 뜨거운 음식을 먹었을 때 콧물이 쭉 흐르는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임신을 했을 때 호르몬 변화 등에 의해서 생기는 비염도 여기에 속하는데 일단 증상은 다 비슷해요.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가려움, 그리고 치료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감기랑 비염은 어떻게 다르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특정한 원인이 있어야 돼요.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동물털 같은 원인 알레르기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감기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이죠.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다양한 바이러스가 일으키고요. 비염 환자들은 물처럼 흐르는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가려움 이런 게 주된 증상이라면 감기는 일단 약간 끈끈한 점액성 콧물 그리고 코막힌 기침도 같이 올 수 있지만 일단 열이 나요. 열 나고 몸살, 기운이 심하고 근육통이나 인후통, 가래, 두통 이런 것들이 또 생기죠. 이제 감기는 사실 대부분 일주일 안에 낫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감기는 약을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 즉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알레르기 비염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주 혹은 몇 달, 심하면 1년 내내 알레르기 비염은 계속됩니다. 진먼지, 진드기나 동물털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노출이 되면은 계속 생기고요. 꽃가루 알레르기 같으면은 그 꽃가루가 날리는 특정한 계절, 한 4주에서 8주 이 정도에는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감기에 걸렸어요 하고 오시는데 그 감기 환자들 중에는 알레르기 비염인데 감기로 착각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감기는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오시지만 실제로 감기는 약을 안 먹어도 잘 낫거든요. 근데 이제 비염 환자분들이 이렇게 1년 내내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도 나 그냥 코가 안 좋은가 봐 하고 그냥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염은 정말 치료가 필요한데 말이죠. 자, 이렇게 감기와 알레르기 비염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알레르기 비염 원인 중에 꽃가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날리는 꽃가루에 대한 도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꽃가루는 주로 봄철 그리고 가을철 이렇게 피크를 이루게 됩니다. 봄철에 날리는 꽃가루가 주로 이제 나무 종류 꽃가루들이에요. 자작나무, 오리나무, 그리고 너도밤나무, 버드나무. 이 중에서 제일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는 게 자작나무하고 오리나무인데 오리나무는 가장 먼저 날리지만은 실제로 원인이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자작나무가 제일 많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잔디류 꽃가루가 좀 날려요. 근데 이 잔디류는 우리나라 환자들한테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그 지속 기간도 길지만 이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봄철이 제일 피크고요. 그 다음에 이 8월 말에서 10월까지 날리는 그 잡초 꽃가루가 또 고생을 일으키게 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이 돼지풀, 쑥, 그 다음에 환삼덩굴 이 세 가지가 가을철 잡초 꽃가루가 제일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꽃가루 하면 소나무, 송진가루를 얘기를 하시는데 소나무가 날리는 양은 참 많아요. 근데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 항원으로서는 그렇게 아주 심하진 않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날리는 게 자작나무, 오리나무, 그리고 가을철인 돼지풀, 쑥, 환삼동굴입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가 좀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서
꽃가루가 날리는 날수가 점점 증가하더라라는 이 그래프를 이탈리아 연구진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1975년부터 2000년까지 이 지구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꽃가루가 날리는 날수가 왼쪽에 보면 점점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이거는 지구 온난화가 지속이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메탄가스가 많아지면서 꽃가루를 날리게 하는 돼지풀이나 떡갈나무 등의 번식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실제로 최근 30년 동안에 꽃가루에 의한 비염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진먼지 진드기에 의한 비염은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급증하는 대기 오염은 이 꽃가루를 더 독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통 꽃가루 알레르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 저희 주변에는 꽃가루가 날리는 나무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꽃가루는 사실 한번 날리면은 300km, 400km 날아가는 풍매화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을 다 날리게 되는데, 이 대기 오염이 심한 고속도로 주변에 사는 사람들하고 저기 멀리 나무들이 많은 산속에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한 연구가 일본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고속도로 근처 200m 이내에 사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산속에 사는 주민들보다 일본 삼나무 꽃가루 감장률이 더욱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동차 디젤 연소 밀입자가 꽃가루하고 물리적으로 결합을 해서 꽃가루의 독한 항원을 더 독성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후 변화로 이제 꽃가루가 날리는 날수도 많아지고 독성도 강해졌는데, 이 꽃가루 농도 또한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양대 소학과 교수님이신 오재원 교수님이 이 꽃가루에 대해서 연구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1997년도에 가을철 꽃가루 이제 농도를 분석한 것과 10년 후 2007년도에 또 똑같은 농도를 분석을 해봤더니 3배나 증가하더라. 즉 점점 더 꽃가루가 오래 떠 있고 농도가 많아지더라라고 발표를 하신 적이 있었고요. 또 이 오재원 교수님이 2011년부터 5년 동안 경기도 포천과 서울 강남역 주변에 잡초 꽃가루를 또 채집을 해서 발표를 하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경기도 포천의 꽃가루보다 서울 강남역의 꽃가루가 2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농촌보다 도심 지역에 이산화탄소도 높고 꽃가루 수가 많아지고 또 꽃가루 원인이 되는 꽃가루 알레르기 원인의 농도가 더욱더 증가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꽃가루 알레르기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또 특이한 병을 또 동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 사진을 보면 입술이 좀 많이 부어 있죠. 이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의 일부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먹었을 때 입술, 구강, 인두부가 두드러기에 생겨서 붓는 증상이에요. 이들 환자의 대부분은 이게 꽃가루 알레르기하고 이 과일이나 채소 성분하고 교차 항원성에 의해서 이 점막에서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의 35에서 65%가 경험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앞서 자작나무 꽃가루가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줄기가 하얀 나무인데, 이 자작나무 꽃가루에 알레르기 있는 환자들이 사과, 복숭아, 당근, 살구, 샐러리, 당근, 감자 이런 거에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또 이 아래쪽 머그워트는 이게 쑥꽃가루예요. 이 쑥꽃가루 환자들이 샐러리, 양파, 양배추와 교차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이 오른쪽 위쪽에 있는 게 레그위드, 돼지풀 꽃가루거든요. 이것도 가을철 잡초 꽃가루인데, 이 돼지풀 꽃가루에 민감한 환자들이 바나나, 오이, 수박, 메론 이런 것들과 서로 교차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숭아 먹으면 입술이 부어요. 이런 분들은 또 봄철 되면은 콧물 재채기가 많아지는, 또 자작나무 꽃가루에 민감한 그런 반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비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천식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여기네요. 알레르기 천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 천식은 하부 기관지에 생기는 병입니다. 이 비염하고 천식은 서로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코하고 우리 이 기관지는 숨길이 드나드는 통로, one airway잖아요. 그래서 비염이 있는 분들이 또 천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찾아봤더니 이 천식에 대한 기술이 기원전 450년경에 히포크라테스가 먼저 얘기를 했더라고요. 매우 힘들게 쉬는 헐떡거리는 숨을 천식이라고 표기를 하고 주로 가을에 나타나고 중년에 잘 나타난다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이 천식이 알레르기 면역 반응에 의한 기도의 만성 염증이라는 천식의 기전이 밝혀지면서 흡입 스테로이드 치료가 널리 보급이 된 것은 불과 25에서 30년 전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천식이냐? 일단 기도에 생기는 알레르기 염증 반응 때문에 일단 기도가 예민해서 자꾸 기침을 해요. 이 기침이 주로 밤이나 새벽에 나빠지고 또 감기 같은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오래 끓어요. 막 다른 사람들은 그 감기 끝에 기침이 1, 2주면 금방 그치는데 막 2달 막 이렇게 오래 가는 기침의 경우에는 천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기도가 좁아진다고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기도가 좁아지면 거기서 그 가슴에서 피리 부는 소리, 쌕쌕거리는 천명음이 들리게 되고 또 그 안에 가래가 많이 차고 또 기도가 좁아지니 숨이 차요. 움직이면 숨이 차거나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찹니다. 또 이런 증상들이 계절에 따라 심해지거나 혹은 알레르기 질환의 가족력이 있을 때 우리가 천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천식 환자의 기관지 모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중간에 깨끗한 기관지가 정상인의 기관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쭈글쭈글한 이 기도가 천식 환자의 기관지입니다. 천식 일반 그 정상인의 기관지는 이렇게 기도가 그 공기가 드나드는 숨길인 기도가 이렇게 깨끗하고 안에 염증도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100% 다 뚫려 있어요.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 기도 중앙이 내부가 이렇게 부어 있습니다. 부어 있으면서 수축해서 좁아져 있어요. 기도 안쪽이 좁아져 있어서 숨이 차고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고 안에 끈적끈적한 하얀 가래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이 가래를 배출하기 위해서 기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상이 일으키는 원인이 앞서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알레르기 원인들, 진먼지, 진드기, 개털, 고양이털, 꽃가루, 곰팡이 이런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기도가 이런 식의 변화를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천식이 의심이 될 때 어떤 검사를 할까요?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서 다른 폐렴이나 기관지염,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없는지, 기침에 다른 요인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서 없다는 걸 먼저 확인합니다. 천식 환자한테서는 대부분의 폐 엑스레이가 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 검사가 폐기능 검사입니다. 있는 힘껏 공기를 마신 후에 얼마나 많이 불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검사인데 6초 동안 있는 힘껏 세게 불어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이 기관지가 좁아져 있으면 불어낼 수 있는 공기양이 적기 때문에 폐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6초 동안 불었을 때 불어내는데 그 중에서 1초 동안 불어낸 공기의 양을 같은 나이에 정상인이 불어낼 수 있는 공기의 양과 비교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그래프처럼 오목하게 그 까만색 실선처럼 좁아져 있다가 우리가 이 폐기능을 좀 이제 넓힐 수 있는 기도 확장제를 투여한 후에 다시 한번 한 15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폐기능 검사를 하면 이 빨간색 그래프처럼 그래프가 확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도 가역성 검사라고 하는데 이게 천식의 대표적인 진단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입니다. 또 요즘은 기도 안쪽에 생기는 알레르기 염증 물질, 염증 물질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아보는 테스트가 하나 더 있어요. 오른쪽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기구를 하나 제가 이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건 저희 병원에서 지금 쓰고 있는 기구이고요. 산화 호기 질소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아까 앞서 알레르기 기도가
염증 반응이 생겨서 좁아진다고 했잖아요. 이 기도 안에 알레르기 염증이 얼마나 심한지 염증 수치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알레르기 질환 환자들한테 있어서 이 특정 그 기도 안에 호상구라는 물질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 산화 호기질소 검사로 쉽게 기도 안에 그 호상구 염증 반응이 얼마나 심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고, 이 수치가 보통 정상인의 경우에는 10에서 20 이하. 네, 근데 50이 넘으면은 천식이 아주 심하다. 한 30만 넘어도 천식이 의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천식 환자 중에 폐기능이 정상인데 기침만 하는 천식 환자들이 있어요. 이 기침만 하는 천식 환자들이 이 호기산화질소 검사를 했을 때 이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 천식 치료를 하면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질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알레르기 질환의 치료는 일단 3가지. 원인 물질을 피해야 되고요. 적절한 약물을 써야 되고, 또 알레르기 면역을 바로잡는 면역 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환의 원인 물질을 피하는 것. 그렇다고 우리가 그 반도체 공정처럼 그런 곳에 살 수가 없고, 내가 애지중지 키우는 반려동물과 헤어져 살 수는 없잖아요. 완벽하게 피하는 게 어렵습니다. 또 바깥을 나가면은 봄철, 가을철에 꽃가루가 날리는 걸 우리가 또 어떻게 100%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주된 치료 방법은 현재 약물요법입니다. 그래서 비염 환자의 경우에는 코에 직접 뿌리는 그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쓰게 되고, 천식 환자의 경우에는 아래쪽 2가지 그 사진처럼 다양한 흡입 복합 스테로이드제를 써서 천식 증상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스테로이드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가운데 있는 콜티코스테로이드. 이 스테로이드는 사실 우리 몸에서도 이제 분비가 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이 알레르기 염증 반응에서 거의 원킬 역할을 합니다. 즉 각종 염증 세포를 다 다스려주고, 염증 세포의 숫자도 줄여주고, 염증 세포가 내놓는 여러 가지 물질도 다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기도 안쪽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물질들, 사이토카인들도 줄여주고, 또 기도가 수축하거나 코가 부었거나 이렇게 했던 거를 또 이제 다 그 혈관이 확장됐던 거를 다 이제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 번에 다 해줍니다. 근데 이 스테로이드를 어떻게 보면은 이 면역 질환에 있어서 그 양날의 칼과 같아서 잘 쓰면은 정말 명약이지만은 잘못 장기간 오래 쓰게 되면은 전신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경구 스테로이드를 오래 썼을 때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고혈압이니 그 당뇨니 그다음 골다공증이니 피부가 얇아지니 혹은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서 쿠싱 증후군이라는 아주 다양한 질환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스테로이드를 적은 용량으로 적절한 그 증상이 있는 부분에 투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염 환자에서는 코에 직접 뿌리는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천식 환자는 직접 입으로 흡입을 하는 흡입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흡입 스테로이드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확장제를 같이 이제 포함을 한 흡입 복합 스테로이드제가 요즘은 천식 치료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테로이드 말고 아까 또 설명드렸던 면역 치료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면역 치료는 알레르기 원인이 밝혀진 비염이나 천식 환자에 있어서 원인 알레르기 추출물을 지속적인 방법으로 반복 투여를 하는 치료법입니다. 이렇게 원인이 되는 항원을 적은 양부터 천천히 늘려서 투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거 괜찮구나, 별거 아니네 하고 적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과민 반응을 정상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이 치료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원인 물질이 밝혀져야 되고, 또 비염, 천식, 벌독 알레르기 환자한테서 효과가 입증되고 있고, 간혹 드물게 진먼지 진드기가 원인이면서 비염, 천식, 아토피가 같이 있었던 제 환자가 있었어요. 한 3케이스 정도 있었는데 그 환자는 면역 치료를 하고 나서 아토피 피부염이 다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아토피 피부염은 아직 아주 추천되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면역 치료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 피하 주사로 맞는 면역 치료가 있고 설화 면역 치료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피하 주사로 맞는 면역 치료는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치료를 해왔는데, 이게 피하 주사 면역 치료는 병원에 일단 가야 돼요. 그리고 오래 걸려요. 이 증상이 나타났는데 오래 걸리고 병원에 일단 자주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설화 면역 치료가 20년 전부터 연구가 돼서 또 이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설화 면역 치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진먼지 진드기만 가능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곰팡이,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피하 주사 면역 치료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피하 주사 면역 치료랑 설화요법을 다 해오다가 제가 해보니까 효과가 피하 면역 주사가 훨씬 더 좋고 또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 저는 요즘은 이 피하 면역 주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한 3, 4개월 동안 매주마다 용량을 서서히 늘려가면서 주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됐을 때는 유지하는 용량을 4주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주사를 하는데, 이 유지 치료의 치료 기간은 최소 3년에서 5년, 길게는 7년 이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초기 면역 치료에서 아주 적은 농도부터 서서히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 단계로 약을 또 서서히 올리고, 마지막 또 조금 더 센 약으로 바꿔서 또 서서히 올립니다. 빌드업 기간이고요. 이게 여기서는 17주라고 했는데 저희 병원은 한 12주에서 16주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느 정도 빌드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매주마다 이제 한 4주 간격으로, 매주마다 했던 게 처음 초기 치료고 4주 간격으로 하는 게 유지 치료입니다. 근데 이 피하 주사요법이 가끔 주사로 맞는 거다 보니까 아주 드물게 전신 두드러기나 아나필락시스가 생기는 아주 드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20년을 했는데 딱 2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알레르기 전문의가 시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어떤 치료 항원을 선택을 하느냐? 주사 면역 치료의 경우에 효과가 입증된 것이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개털, 고양이털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개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집중을 해서 항원 수를 최소화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효과가. 딱 진먼지 진드기만 있는 경우, 딱 개털, 고양이털만 있는 경우가 제일 좋아요. 또 꽃가루 같은 경우에는 교차 항원성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개 꽃가루가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 가장 환자의 증상하고 맞는 것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 일단 환자의 증상이 좋아집니다. 1년 거의 매일마다 콧물 재채기, 코에 뿌리는 약, 먹는 약을 써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던 환자가 이 면역 치료를 하면서 서서히 증상이 좋아져서 약을 이제 줄여서 매일 하루에 2-3개씩 먹던 환자가 한 달에 한 번 유지치료 맞으러 올 때만 약을 먹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나이가 들면서 천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 천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IgE라고 하는 알레르기 항체가 줄게 되고 그걸 커버해주는 IgG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1, 2년 이상 증상이 소실되었을 때 치료 종류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알레르기 전반에 대한 어떤 건지, 검사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병이 있고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이외에 좀 더 내가 알레르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블로그가 있습니다. 엄마는 알레르기 주치라는 블로그인데요. 제 후배인 알레르기 분과 전문의 배윤정 선생님께서 만들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선생님의 블로그 보시면 정말 많은 내용이 아주 쉽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배윤정 선생님은 또 개인 유튜브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블로그를 방문해 보셔서 알레르기 질환의 다양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알레르기로 좀 책을 추천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2권을 추천을 해드리면 왼쪽에 있는 책이 당신이 이제껏 참아온 그것 알레르기입니다. 저 책은 서울대 알레르기내과 교수님들이 공동 집필하신 책입니다. 저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을 소개하고 계시고요. 또 오른쪽 노란색 표지는 삼성의료원 소아과 김지연 교수님이 내신 책인데 아토피와 알레르기의 모든 것이란 제목으로 소아에 흔한 아토피, 피부염, 음식 알레르기에 대한 내용이 잘 남겨져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네요. 자, 어떤 질문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41 남성입니다. 저는 32살 때 천식으로 시작해서 비염, 두드러기, 결막, 이게 다 오신 케이스군요. 근데 항원을 못 찾았습니다. 마스트 검사, 유니캡 검사에서 항원을 못 찾는 경우,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원인이 나오는 경우가 한 3분의 2,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3분의 1 정도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해서 마스트 검사가 100가지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은 100가지 이상이거든요. 아마 그 다른 물질에 노출이 돼서 생기신 것 같고요. 지금 쓰고 계시는 약이 천식, 흡입기, 포스터 스프레이, 코 비염 치료제 아바미스 나젤 스프레이, 먹는 약 싱귤레어,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신가 봐요. 엘리데이 크림.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 시잘, 백포탄, 엑시마점과 거담제도 같이 드시는데 기침이 심해지시고 팔과 얼굴이 가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이게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피부가 건조해도 또 가려울 수가 있고 또 먹고 계시는 시잘이나 백포탄 같은 약의 용량이 조금 부족해도 또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침이 심해지는 것도 이제 천식이 잘 조절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이 천식이 항상 똑같은 용량으로 조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감기에 든다든지 혹은 외부 요인에 많이 노출이 됐다든지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천식이나 비염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쓰고 계시는 약을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방 받으시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약 용량을 조절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그 다음 질문에서 스타틴 약과 알레르기가 연관성이 있나요? 스타틴 약을 먹고 알레르기 비염이 너무 심해졌는데 약을 중단하니까 좋아지네요. 스타틴이 고지혈증 치료제죠. 이 고지혈증 치료제 중에서 알레르기를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 많지는 않은데 요거는 아주 드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약을 중단하니까 좋아진다 하면은 글쎄요, 이거는 아주 드문 케이스인 것 같아서 한번 처방 받으신 병원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중에 제가 식품 중에 우유, 견과류, 사과, 배, 복숭아, 조개류 그리고 약품 중에서는 항생제 알러지가 있습니다. 5학년 때 벌에 쏘인 적이 있습니다. 벌에 쏘인 것과 저 식품 알레르기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식품 중에 우유, 견과류, 사과, 배 알레르기가 있다. 근데 실제로 저 음식을 먹고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첫 번째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또 하나 설명을 빠뜨렸던 게 있는데 요즘 어떤 환자분들이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를 하시나요? 하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IgG를 이제 어떤 특정한 음식에 대한 IgG를 검사하는 검사가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인데 이 특정한 음식을 먹고 전신적인 반응이 오는 경우는 IgE가 관여를 하는 거고 IgG는 우리가 어떤 음식에 노출이 됐을 때 몸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항원이거든요. 그래서 IgG와 관련된 걸 사실 알레르기 검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외 학회에서도 이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를
그래서 나와 그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한 IgG가 검출된다고 해서 그 음식을 뭐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학회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거는 제가 오늘의 내용에서 조금 많이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땅콩이나 메밀 같은 음식을 먹고 나서 갑자기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막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쇼크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식품 알레르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새우나 조개류를 먹고 입술이 붓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오거나 이런 경우도 식품 알레르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우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드러기가 심해서 알레르기 검사를 하셨는데 수치도 정상이고 특별한 원인도 없다는데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나요? 만성 두드러기가 있으신가 봅니다. 근데 두드러기 환자에서 알레르기 검사의 수치가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 진짜 드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천식, 비염, 이런 아토피 피부염은 생각보다 알레르기 검사의 원인을 잡아내는 경우가 많지만,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특정한 알레르기 퍼센트가 나오는 경우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제 외래에도 두드러기로 검사를 원해서 오셨는 분들이 많은데 나오는 경우가 절반 이하입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 중에 가끔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아까 앞서서 그 알레르기 반응과는 무관하게 그냥 알레르기 세포를 건드려서 반응 비슷하게 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한 방울이라도 술을 먹으면은 이 피부 아래에 있는 알레르기 세포를 다 건드려가지고 두드러기나 아니면은 콧물 재채기, 비염이나 이런 게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외래에 오시는 두드러기 환자분 중에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분들한테 제가 일단 술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스트레스, 잠 못 자는 거, 이런 것들이 또 두드러기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트레스 조절하시고 잠도 좀 푹 주무시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알레르기 비염 스프레이, 스테로이드, 이거 오랫동안 사용해도 괜찮나요? 얼마나 오래 써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까 그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이 알레르기 비염 스프레이가 국소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사실 1년 이상 써도 무관하고요. 또 뭐 더 이상 2년, 3년 써도 사실 무관한 오랫동안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거 써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알레르기 비염 스프레이 스테로이드 성분은 뿌리자마자 코가 뻥 뚫리는 효과가 나지는 않습니다. 왜 약국에서 흔히 파는 오트리빈 같은 그 비충혈 제거제 있잖아요. 그거는 또 이제 뿌리자마자 금방 뻥 뚫리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이 코 막힘 때 그거를 많이 찾으시는데, 이 오트리빈 같은 약은 오래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약물성 비염이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비염 스프레이는 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쓰시는 게 좋아요. 알레르기 비염, 예를 들어서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분들이 내가 검사를 해봤더니 가을철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더라. 이런 분들은 저는 그러면은 광복절부터 미리 이 스프레이를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봄철 꽃가루 때문에 힘들어요 하는 분들은 3일절부터 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써서 한 1, 2주 정도 이게 쭉 효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벌써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오늘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일일이 다 대답해 드리지 못해 좀 아쉽고요. 제가 하반기 때 또 알레르기의 다양한 내용을 또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